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그제 새벽 0시를 기해 영구 정지됐죠. 가동 4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10년 내 6기가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나 이번 첫 원전 폐쇄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실해를 선언하면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6기나 되는 한빛원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사토론텐 오늘 이 시간에는 탈핵 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 원전의 현 주소와 그리고 과제를 전문가 그리고 지역 대표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김승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주경채 한빛원전 범국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고 분주하실 시간에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시대를 선언했고요. 이게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나 또 산업 측면, 에너지 정책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좀 듣고 싶고 그런데 김경진 의원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에 관해서는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죠. 체르노빌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그랬죠. 특히 경주라든지 또 울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핵 시대를 열겠다. 수명이 다 된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를 하겠다라고 아예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던 것을 이번에 이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해버린 거고, 그다음에 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거기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폐쇄 결정이 나게 될 경우는 이제 바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원안위를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넣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또 다른 결정이 또 나올 판결하고 상관없이 폐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공정이 지금 한 95% 되는 게 3개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대로 지금 이제 사용하기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신고리 오리콕이 공정이 한 30% 정도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탈핵의 방향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이 수명이 다 된 원전들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가게 될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우리 삶에 에너지가 없다면은 뭐 사실은 뭐 삶이 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의 큰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됐던 그 고리 1호기 설계 수명 30년을 채운 뒤에 이미 한 차례 지금 10년을 또 연장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결국은 그 사이에 경제성, 안전성 논란 끝에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되고 실행된 배경 또 어떻게 보시는지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김승평 교수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어쩔까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2015년에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경제성, 안정성, 그다음에 국민 수용성, 그다음에 전력 수급 영향, 그다음에 원전 핵태 산업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가지고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정부에게 폐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고 그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고리 1호기는 이 초기 운영 시에는 상당히 고장의 대명사로 불려졌고 그때 점차 안정되었습니다만은 최근 10년간에는 사실상 고장이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동안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는
계속 운전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하고 네. 이야기 됐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폐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저 시민사회단체 또 반핵이라든지 또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이정윤 대표는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저는 이제 지역의 시민 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네.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 원전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결합을 해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서 네. 폐로가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폐로가 결정되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충분히 뭐가 불안하냐 하는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 활발한 토론이나 예.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발전소는 원전은 정지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 문화를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시민 사회의 힘도 이 결정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면서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많고 특히나 어떤 논의 과정 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는 뭐 그런 의미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고리 원전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월성 1호기 이쪽도 지금 그 설계 수명 30년을 채우고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소송 중이잖아요. 월성 1호기나 또 다른 원전은 또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요? 뭐 그 부분에 대해 좀 전망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걸 바라고 있을까요? 월성 1호기는 기술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정치적으로는 계속 운전을 안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30년 전에 초기에 설계됐던 기술 기준과 최근의 기술 기준, 이 계속 운전을 들어간 시점에 인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최신 기술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갭 어나리시스라고 그럽니다. 옛날 초기와 지금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서 발전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발전소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만약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밸리데이션이라는 타당성 평가를 해줘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공학적인 그런 과정인데 그게 체계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 기관의 어떤 신뢰와도 관련이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기술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도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계속 운전 좀 어렵지 않겠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 앞으로 좀 지켜볼 일이다. 뭐 정지 가능성, 다른 원전들은 어떻게 될지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경채 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위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심은 뭐 전국적인 관심도 있지만은 특히나 우리 지역에 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한빛 원전 1호기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곧 뭐 설계 수명 40년을 채우게 되고요. 뭐 고리보다는 뭐 설계 수명이 좀 길더라고요. 그런데 한빛 원전 2호기도 그 1년 후에 또 수명을 다하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에 그 이 연구 폐쇄 결정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지역의 분위기 뭐 간략하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분위기를 뭐 전달하기 앞서서 네. 고리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저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생각보다 사회적 비용이 그 결정 과정까지 사회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지역사회 또는 그 주변 지역 또 시민사회와의 갈등, 논란 이런 것들이 그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건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들이 지금 저희가 뭐 7, 8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좀 철저한 그 사회적 그 타협 합의 또 지역민과의 충분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착륙에 가는 이런 좀 새로운 그 과정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고리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그리고 지역민들은 뭐
그 연구 폐쇄를 지켜보면서 뭐 감회가 남다르시겠죠. 네. 뭐 객관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수명 연장이나 연구 폐쇄에 대한 여론이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 분위기는 네. 그 설계 수명대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중단하는 것을 모두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정 과정에서는 과제를 재인식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기도 했지만은 일단 그 기본적인 분위기는 환영하면서 지금 지켜보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비 원전 1, 2호기 뭐 그동안에 이제 고장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아까 김승표 교수님은 뭐 한 10년 내에 뭐 2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고장의 개념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동 중단이 여러 번 있었죠. 뭐 부품 고장이라든지 철판 부심 뭐 이런 등등에서 여러 또 문제 제기도 많았고요. 뭐 한수원 원안위는 당연히 뭐 큰 이상이 없다. 방금 말씀처럼 뭐 크게 문제는 없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탈핵 시대를 선언을 했는데 한비도 원전 1호기, 2호기 불과 한 7년. 네. 지금부터 사실 준비해야 될 이 일이 수명 연장, 저 고리나 월성처럼 이런 논란 없이 곧바로 그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 앞에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대통령 공약사항대로 네. 가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네.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의지대로 가신다면 현재 공약사항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겠다 예. 하고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빛 1호기와 2호기는 설계 수명이 40년입니다. 네. 40년이다 보니까 한빛 1호기는 2025년, 그다음에 한빛 2호기는 2026년으로 이제 이게 설계 수명이 다하게 되는데 예. 사실상 계속 운전을 하게 되려면은 운영자인 한수원이 5년에서 최소 2년 내에 이제 계속 운전 여부를 갖다가 검토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타액 정책이 유효하다면은 아마 설계 수명에 아마 다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사실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내가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100% 얻었다. 예. 지금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정책을 집행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그러면 2022년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돼서 그 정부는 그러면 원자력을 다시 가동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예. 사실은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네.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리 공약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추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은 토론하고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투표. 예, 네. 일본 같은 경우가 2011년도 지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간나오토 예. 수상이 지금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가 예. 아베 수상이 들어온 다음부터 다시 원전을 슬금슬금 가동을 해갖고 지금 그렇죠. 예, 많이 지금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원자로가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국민 투표를 5번 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 비로소 5번째 지금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이게 국민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근데 예. 올 5월 달에 국민 투표를 하면서 쟁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계산이 미래적으로 추계는 정확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체 재생에너지로 어떤 전원 중심이 예. 갔을 때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근데 최대 1인당 한 300만 원씩의 어떤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고도 연간. 연간. 감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정도 상황이 돼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걸 만들어 놔야만 5년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역전하는 이런 가능성이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발전 문제는 전력 수급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제는 기본이 10년, 20년 되는 장기 계획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 정권이 딱 이 대통령 당선됨으로써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한 번 더 국민투표를 붙이고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의원님의 그 국민투표 예. 대안 자체는 뭐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그건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투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 문제는 현재 이제 원전 르네상스 그리고 핵드라이브 정책을 쭉 수십 년간 지속하는 속에서 국민들은 이 에너지 정책,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 과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공유해 나가면서 공론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런 국민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현재 정부가 산업탄 총장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제8차 장기적 수급 계획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안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예. 또 내년도에는 제3차 에너지 수급, 에너지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장기적 수급 계획이라는 것은 긴 안목에서 봐야 하거든요. 긴 막에서 봐가지고 이 전력과 에너지한 하나의 로드맵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예. 한 다음에 모든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맞는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 정부에서 아직 장기적 수급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 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 공약 사안도 사실상 이 장기적 수급 계획과 에너지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드라이브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하게 밝혀지리라 봅니다. 근데 현재 그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계획, 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죠. 설계 수명이 40년이면 10년 후에 어떤 한 호기가 중단이 되잖아요. 연급 폐쇄가 되면은 10년 전부터 연급 폐쇄는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의 이제 그 폐쇄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력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저는 수급계획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수명 연장을 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원전만 폐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화력발전소도 지금 폐쇄를 할 생각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대체 신재생 에너지 수급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게 같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원전 폐쇄, 화력 폐쇄 방침하고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갈 방향은 정해졌는데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빛 원전 1호기 또 2호기 이어질 두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는 사실 지금 보면은 말하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칫 이게 지금 탈핵 선언이 정치적 선언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비판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포퓰리즘적인 어떤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탈화, 예. 석탄 화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탈원전 예. 이제 이걸 축소하겠다는데 이게 현재 석탄과 뭐냐면 이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뭐냐면 이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 20% 정도 늘리겠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기본 방침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급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96 내지 97%를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20%가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약 80%는 다른 어떤 에너지원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다른 에너지원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어차피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아니면 LNG 뭐 이런 쪽에서 찾아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을 늘린다면 정책 방향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문제는 유일한 정답이냐 하고 묻는다면은 아무도 그에 대한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가장 현재 정부가 단순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이 지금 현재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주도 면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고요. 다만 이제 지역 주민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장에서는 원전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탈핵할 수만 있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방향을 보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스위스 국민 투표를 5번이나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거 보면서 저희들도 참 그 일시적인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그런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강론으로 좀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고리 1호기 연구 폐쇄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핵선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내용을 보면은 또 건설 중인 원전의 중단 뭐 이렇게까지 다 시사를 했어요. 조금 전에 조금 그 개인 의견이신지 국민의당 의견도 조금 신중하다고 좀 듣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치권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국민들이 그 뭐랄까 그 걱정하지 않게 이끌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생각들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의 공약사항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네. 게 사실은 공약사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정권 인수위, 그러니까 인수위가 아니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들어와서 정지를 시키려고 보니까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송에 지금 이미 공사가 한 30% 정도, 27% 정도 진척이 돼 있고 기 투자된 비용이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돼 있는데 이거를 덮고 걷어내려고 했을 때는 걷어내는 비용만 해서 1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소송,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공사 계약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대체로 5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일단 잠정적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고리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그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본인 공약상 후보 시절하고 많이 지금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벌써요? 예, 그래서 실은 그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5조를 여기에 손해배상하고 이 처리하는 데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결단이 아니고 거기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으로 그럼 전력 수급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원전을 안 짓는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원전을 안 짓거나 뭔가 대체되는 발전소가 결정이 안 되면 정확히 한 7년 후쯤 되면은 그 시점에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한 이 문제가 그때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 정권의 본인들 정권 부담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정권 중반기부터서는 전기 수요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그 5조의 비용을 물 것이냐, 그다음에 7년 후에 전기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다음에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 7년 후라는 게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빛 원전 1, 2호기에 그 어떤 운명을 결정할 준비를 해야 될 그 타이밍하고 좀 비슷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저 현재 그 공정률 30% 정도 됐다는 신고리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진행해라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저 탈핵선을 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의 뭐 학자들이나 또 한수원 노조는 또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또 환경단체는 전면 폐기로 가라. 또 정의당 같은 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새 정부의 원전 정책 어떻게 전개될 것을 보시는지 또 이 부분도 그러면 뭐 거의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뭐라고 딱히 말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정윤 대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신가요? 새 정부 원전 정책이 지금 현재 그 탈핵 기조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합의로 이제 일단 좀 변경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시민사회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좀 있고요. 정부 측에서는 신고리 5, 6이 벌써 3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했으면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원자력계와 에너지계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그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추진하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꼴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명예인데요. 지금 신고리 5, 6의 포기도 과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느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그것도 2030년까지 진행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나가야 될 거고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단기적으로는 탈원전은 선언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탈원전한다고 5년 이내 몽땅 다 정지시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좀 점진적인 탈핵 기조를 유지하는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 표현을 한 것으로 보고 이해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네.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탈리아 또 대만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핵으로 가자. 언제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소 완전 셧다운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 국민투표 통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예.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고를 겪고 나서도 그러고도? 한 2, 3년 있다가 이거 도저히 지금 LNG 이게 가스 가지고 하니까 이게 경제성이 안 맞는다.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거덜나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네. 아베 수상이 그냥 조용히 그냥 원자력 발전소 계속 이렇게 돌리는 기술을 지금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는 이런 추세들이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한 서너 개씩 그냥 계속 짓고 있어요. 네. 중국 대륙 전체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한 30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조만간 한 10년 내에 한 20, 30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30년 후가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근 한 100여 개 정도가 지금 중국 전역에 지금 이게 들어설 예정이고요. 예. 영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차라리 깨끗하고 그냥 안전하지 않느냐, CO2 발생도 적고 그래서 영국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영 상반된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가고 예,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줄이면 사실은 전력 고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효율성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그래서 비용과 불편함을 대비하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네.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탈핵선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원전 정책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공공적 성격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원전 중심으로 진행해 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것에 대한 이익 집단,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제 강력하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저희들이 볼 땐 눈을 가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돼 오다 보니 이런 어떤 탈핵선언 자체가 매우 과격하게 느껴지고 예. 정말 뭐 획기적으로 보여지는데 실은 수명이 다 된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정상적으로 정지하겠다는 게 저는 획기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과정 자체가 매우 잘못된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이 예. 자칫하면 그렇게 이제 왜곡될 수 있고 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게 문 정부는 뭐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5년 이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10년 후에 우리나라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시해주는 또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수준에서 완벽하게 어떤 자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 공정 30%된 신고리 오리콕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나갈 것이냐. 이제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울진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새로 설계하거나 지금 탓닦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근데 다 지금 설계부터 보류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전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원자력을 지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전기 수요를 맞추겠다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그러면 원자력 자, 그러면 신규로 안 짓겠다고 설계 다 포기시켰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도 더 이상 이게 예.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럼 그걸 LNG로 갈 거냐, 아니면 친환경 지금 뭐 풍력이나 태양열로 갈 거냐, 그러면 한국의 이 좁은 국토에서 풍력이나 태양력이 이게 다 깔만한 만한 어떤 공간적인 위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빨리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핵 선언 자체가 또 현장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을 스톱시킨 것 자체가 약간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들하고 산자부를 통해서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갔어야 되는데 일단 스톱.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기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 없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기엔 조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각 국가마다 에너지 수급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연 당연히. 조건이 틀리기 예, 때문에 예. 왜냐하면 얼마만큼 자연적인 자원을 갖고 있느냐. 예. 근데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자연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죠. 예. 없는 상태인데 꼭 예를 드는 것이 외국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정했다. 그 정책을 정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원전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뭐냐면 어떤 초점을 맡으냐면 무조건 탈핵을 하면은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포퓰리즘 같이 탈핵을 하게 되면 이게 국민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안이 굉장히 다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설명회나 아니면 국민의 뜻을 모으는 그런 형태로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뭐냐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다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클린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나 없나. 현재 뭐냐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 원전 약 24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 원전을 갖다가 태양광으로 바꾼다면 전라남도 전체의 면적을 태양광으로 깔지 아니하면 그만큼 예. 되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저런 논리들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지금 OECD 최대 인구 밀집 원전 밀집 지역이죠. 밀집 지역이고 동해안의 지진을 위시해서 자연재앙, 일본의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해수면의 깊이나 그 냉각수의 측면에서는 좋은 조건인데 그 외에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밀집, 어마어마한 인구가 밀집돼 있고요. 이런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전 중심의 정책을 세울 때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비용을 가지고 적어도 그 비용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왔더라면 지금 이런 논란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지금부터 다시 저는 틀을 바꿔내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서 출발을 새로 하고 20년, 30년 후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범해왔던 가오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좀 거시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말씀하시죠. 친환경 에너지를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탈핵을 선언하지만 친환경 에너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와 맞물려서 아까 잠깐 일본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아주 유사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58기 원전이 후쿠시마 이후에 한꺼번에 다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신안전 기준을 책정을 해서 그걸 싹 적용해서 전체 원전을 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5개 원전이 재가동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재가동 들어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7개 원전은 폐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신고리 5, 6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탈핵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그리고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조금 요 과정 자체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신규 원전 건설 안 하겠다고 스톱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공약의 연장선이니까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러면 다른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이 병행적으로 논의하는 이 과정이 국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쪽만 보여주고 이쪽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주무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잖아요,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서 고리 원전 바로 세우시고 그 자리 현장에 가서 탈핵 방침을 분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사실은 책임 있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축이지만 국가 경제라든지 주민 편익, 국민 편익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이런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미방이다 보니까 이제 전력 문제라든지 원자력 안전 문제에서 국회에서 계속 이제 저희도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게 이제 많이 있는데 독일은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전체가 하나의 전력망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선으로. 예, 그래서 급하면 독일 전력이 아니라 프랑스 전력도 끌어오고 예, 옆에 있는 수입할 수가 있는. 예. 전력 자체를 그냥 순간순간 수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냥 딱 이게 반도 상태로 모였기 네. 때문에 전력 자체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완비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또 여기서 낼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서면서 좀 더 정확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한테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뭐 특수성, 일반성 뭐 같이. 하나의 예.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립 국가라고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도 특수하지만 이게 뭐냐면 반도 국가지만 예. 북쪽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삼면이 그 섬 같은 나라입니다. 네. 하나의 철저한 에너지 고립 국가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도 영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국이 바로 그런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유럽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참 더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저쪽에 전기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이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영국에서 뭐냐면 2035년까지 1만 6천 메가와트, 아니 1만 6천 메가와트, 6천 메가와트죠. 약 1000메가와트짜리 16기, 그러니까 영광의 현재 3호기와 같은 16기를 2035년까지 짓겠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도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묶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 뭐 일단 뭐 이야기를 한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방향도 서로 다른 방향도 있고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고 설계 수명이 넘은 것은 뭐 폐쇄를 상당히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또 신설 문제는 조금 더 별도로 한번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또 국가적인 다른 여러 가치를 같이 고려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아쉬운 것은 이명박 정권 때 조금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그 부분에 도 너무 관심이 좀 없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이런 데보다 훨씬 뒤처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도 너무 아쉽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뭐 주체가 이제 크게는 정부지만은 가장 그 전문가 집단이라면 역시 그 원안이잖아요. 원자력 발전 안전위원회 여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뭐 경주 지진 때도 뭐 원안위의 어떤 그런 기능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고 뭐 국정감사 때도 우리 김경진 의원도 뭐 작년에도 상당히 열심히 뭐 지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승평 교수님이 그 한국 원자력학회 부회장도 정전까지 직전까지 지내시고 원안위원 활동을 하셨는데 원안위 결정 우리가 다 믿어야 될 것인지 한빛 원전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좀 그 부분 또 봐야 될까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한 그 먼저 이 하나의 그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해가. 이제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어떤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술적인 심사만 하는 것입니다. 기술 심사. 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하는 것을 적합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하나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독립성. 네. 이해 집단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업계하고 시민사회단체 간에 사실상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뭐냐면 전선에서. 네. 또 그들 간에 있어서 이 안전성이 상이해요. 네. 원자력 기술계하고 이 시민단체가 이 상이한 그 관계를 갖다가 사회상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시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의 기준을 갖다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맞춰지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맞춰지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이 논란을 갖다가 공공 규제로 해가지고 사전 차단해가지고 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나 정치권이 이 용인되어 있는 현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정치권이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꾼다는데 대통령 직속기관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뭐냐면 후쿠시마 이후에 대통령 직속기관을 바꿨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국무총리실로 넣어놨습니다만은 대통령 직속기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쎄요, 중요한 독립성 게 아니고 문제. 문제인데 뭐냐면 하나의 거시적인 전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이 이게 하나의 구성되어 있어야지 이게 정치권이 개입한다든지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오로지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안전하냐는 적합성을 파견하는 것이 그것이 알겠습니다. 무슨 사회적인 이미지를 갖고 이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단체도 원안이가 그런 그 위상을 갖도록 노력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보 공유도 문제도 그런 것 같고요. 그 현재 그 관리 감독 체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예. 우리 국회도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원안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한빛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원안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실은 거기 원안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대부분 지금까지 이제 9년의 보수 정부 때 임명됐던 위원들은 사실은 원자력 세이프티가 아니고 원자력 배우로는 이제 원자력 진흥을 바라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야당 쪽 추천 몫의 위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전은 셧다운 해야 된다. 요 전제하에서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보임돼 있거든요. 결국 진영 논리가.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안전하나 안전하지 않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이런 중립성보다도 기본적으로 이걸 진흥시켜야 되냐 아니면 원자력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전부 탈원전으로 가야 되냐 이 이념 싸움이 너무 지리하게 되면서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어쨌든 원자력 발전이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갈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몇 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탈핵의 방향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탈핵 발전소까지 원자력 발전소까지 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갈 것 같거든요. 길어 뭐 50년이다. 예, 50년 갈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이 세이프티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원안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독일을 한번 가봤는데요. 네. 독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원안위 같은 기능은 이제 중앙 정부가 하고요. 지방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 감독은 중앙 정부가 하죠. 그럼 중앙 정부는 뭐 하냐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규제 기준 지침을 정립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서 현재 기준과 시민이 요구하는 그 갭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치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규제 지침이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안위가 이런 안전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가 토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않습니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원안위는 뭐 하는 데냐? 이게 소통을 안 하면 자기네 왜 존재하는지를 사실 그 중요성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사회가 어디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떡을 팔아요. 그럼 할머니 떡을 파는데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떡 맛있냐? 그러면 맛있다 그래요. 그죠? 당연히 맛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인 한손에 이 발전소 안전하냐, 정보 내놔라, 공개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원안위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원안위가 객관적으로 이 떡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안 해요. 왜? 자기네 고유 권한인데 왜 상관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안위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왜냐면 우리의 뭐 안전과 뭐 생명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안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특히나 지금 정치적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빛 원전이 1, 2호기가 조만간에 어떤 그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듣기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30년, 50년 뭐 일각에서는 뭐 보도에 따르면 뭐 한 100년도 걸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체 작업이 오히려 훨씬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잘 나와야
과정이나 또 이 해체 작업의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로드맵, 부분 로드맵 이게 잘 나와야 우리 한빛 원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좀 토론 점차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대강 일단 대략의 이제 큰 흐름의 프로세스는 나와 있는데요. 예. 우선 거기 지금 연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료봉 시킨 다음에 이제 빼내서 지금 안전한 장소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이 사용 후 핵 폐기물, 핵 연료봉을 네, 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처리 시설 자체가 최종적인 처리 시설이 없거든요. 그냥 예. 사실상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진배가 없는데 어쨌든 원자로에서 떼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에 묻어 있는 방사능 물질들 다 제거하는 작업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들이라든지 여러 도구들 다 지금 걷어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녹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인데 짧게는 한 15년, 뭐 길게는 한 4, 5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해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리 많지 않아서 예. 이게 부르는 게 값인가 봐요. 예. 그래서 해체 비용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략 뭐 한 5, 6천억 얘기는 하는데 이게 5천억이 들지 1조가 들지는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예. 뭐 이정윤 대표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원자력 설계 쪽에도 조금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가요? 이게 이제 지연 해체와 즉시 해체가 있는데 지금 15년에서 20년 소요되는 즉시 해체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부터 이제 15년 만에 이제 해체를 완료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목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022년까지 해체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 해체 계획서에 방금 말씀하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부터 해가지고 네. 환경 영향 평가,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뭐 방사선 폐기물 처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방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다 놔둘 데가 없다는 것이 안전 불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결국은 발전소 소내에다가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용 해결료 전국 돌아다녀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 점에서는 시민사회 일정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 예.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예, 시민사회도 좀 일정 부분 지금 심각한 게요. 대전 시내 한복판에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안에 사용 후 핵 연료들이 거의 그냥 예. 방치돼 있어요. 이게 바로 방패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지금 임시수산 개념은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안이나 경주에 그때 이 방패장 짓는다고 그래서 시민들 뭐 전 국민들 데모하고 난리가 네, 났었잖아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사용 후 폐기물보다 방사선이 뭐 5만 배, 10만 배 적은 그냥 뭐 장갑 찌끄레기 뭐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폐기장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지겼거든요. 근데 진짜 이 방사선 안고 자체에 대해서는 정작 국가도 그렇고 원자력계도 그렇고 아무런 얘기가 예. 없이 지금 침묵의 카르텔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패장 저는 문제 정도가 아니다. 이게 네. 지금. 예. 단순히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저는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비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저는 전형이라고 보는데 이 사용 해결료 또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문제가 지난번 산자부가 추진한 사용 해결료 공론화 추진이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정점입니다. 제가 볼 때 예. 비민주성의 정점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게 뭐 지금 현재 저장 공간이 없다, 위치를 찾기 어렵다, 손에 놔둬야 된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런 그 정확한 공론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고요. 또 저희 예. 지역 입장에서는 더더욱 알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자, 한빛 원전 잠깐 1호기와 말씀 좀 잠깐만요. 드리고, 예. 예. 한빛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토론을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과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방패장 문제, 사용 후 이 폐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 말씀씩 잠깐 뭐 30초 정도 예, 이렇게 나누시고 의원님 예, 아니 교수님 말씀 좀 많이 하시죠. 네, 마지막 예. 예, 네, 마지막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정리하는 예, 말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원자력 문제가 정말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냐.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란 말은 바로 안정성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이 안정성에 관련돼서 진짜 기술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냐 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사회적, 이 정치적, 법률적 측면에서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적 소통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국민적 소통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비판 논리가 각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진실이 외면되어 있는 탈진실 사회에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원자력 문제다. 예. 따라서 이런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사실상에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뭐냐면 특단의 대책 시행이 필요한데 이 특단의 대책 시행이 어떤 다른 대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김경림 의원님이 예, 나오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하나의 국가의 국민의 대기관인 예. 국회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정말 한번 해봤으면 예. 좋겠다 하는 예. 말씀을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지 않아서요. 일단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간략히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탈핵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세계사적 흐름이고요. 예. 원자력이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원이 과연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일도 양단으로 극단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결정이 돼가면 문제가 하나씩 풀어갈 수 있다. 예. 과제를 많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또 길도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은 기술, 과학 한국의 자부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위험, 또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원전 폐쇄 결정을 계기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탈핵 정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6개나 되는 원전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에너지 정책 무엇인지 고민과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스타토론 10 여기서 적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